네, 글로벌 식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 글로벌 전략가들 오늘 유동원 본부장님 만날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주 중요한 시점에 모셨는데요. 네. 자, 글로벌 금리 인하 시점과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집중 여쭈겠습니다. 자, 금리 동결 9월, 11월, 12월, 1월 이번에 이제 5차례 동결이 됐고 사실 이번에 물가 지표가 최근에 좀 끈적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횟수가 올해 3에서 2회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인 FOMC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좀 분석해 주시고요. 어떻게 예상 가능할까요? 네. 자, 우선은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는 게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가 빠르게 침체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내려주는 케이스라서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금리를 어느 정도 내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웰 의장이 발표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을 보면은 거의 뭐 점도표가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한 3차례 정도 금리를 올해 안에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물론 2차례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희는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경기를 끌어올려주는 요소가 물론 고용시장도 있지만 고용시장 이외에 지금 AI 산업의 발전에 의해서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려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계절적인 요소로서 1월달 숫자, 2월달 숫자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것은 이미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파웰 의장이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그런 부분은 이미 감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중간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 연준 기준금리를 4.6%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고 이게 굉장히 좀 스티키하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었지만 저희는 숫자를 들여다보면은 주거비를 제외하고 나면은 전체적인 숫자가 다 하향 추세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금리를 한 3차례 정도 내려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좀 비교를 많이 하고 있죠. 과거 1995년에서 2000년 사이클에 있어서 95년 2월에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리고 나서 금리를 내리는 데 걸린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3차례만 내려줬거든요. 장기적으로. 저희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빨리 내리는 것도 안 좋다. 그리고 하지만 적정하게 내려야 된다. 이거 쉽지 않은 판단인데 여튼 방향성만 체크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제 최근에 그 노동시장이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금리 인하 쉽지 않겠다 했는데 금리 인하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간밤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같이 짚어주시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대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금리를 인하를 하는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를 내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개인들의 펀더멘탈이 좋냐 안 좋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실업 청구권자 수도 나왔고 기본적인 실업률 추이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 부분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 여기 좀 나와 있듯이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 시간당 숫자가 4%가 넘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고 또 노동자 수는 계속해서 매년 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신다면은 전체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득 증가가 연간 단위로 4%가 훨씬 넘는다는 얘기죠. 미국은 소비가 전체 GDP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올해도 경기는 괜찮다. 고용시장에 의한 부분도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금리가 사실 인플레이션이 지금 PC 인플레이션이 2.4%입니다. 근데 금리가 5.25에서 5.5죠. 너무 높은 편인 거죠. 그래서 한 번씩 좀 천천히 내려줄 수 있는 룸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확률도 보시면은 굉장히 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6월 달에 금리를 내려줄 환경이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보시면은 6월 달에 내려줄 확률이 이제 뭐 3분의 1은 훨씬 넘고 거의 4분의 3 정도 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어쨌든 6월 달에 한번 내려주고 네. 좀 쉬다가 또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말까지 3차례 정도 내려줄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것이 맞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속으로 내리진 않겠죠. 우리 부담감이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6월에 한 차례 내리고 좀 분위기 보면서 한두 차례 더 내려서 한 3차례 정도 금리 인하. 노동시장 포함 실업률도 안정적이고요. 자, 고용시장도 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글로벌 시장이 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뜨거워지고 있는 중간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이크론이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고 가이던스도 좀 좋게 나오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응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근데 사실 저희는 유동헌 본부장님과 함께 했으면 이미 여러분들이 반도체와 같이 동행하고 계셨겠죠. 자, 인텔도 백악관 반도체 보조금 26조 원을 파격 지원 받으면서 반도체 지금 생태계 지원을 잘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이미 벌써 한 1년 반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미. 예. 네. 그리고 한 150% 정도 상승을 해서 이러면 이제 좀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고점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제시해드리고 보여드렸던 것은 과거에 이 1995년부터 2000년 사이클 또 그 이후에 2009년부터 2015년 사이클 또 그리고 나서 또 2016년부터 2022년 사이클 다 보시면은 이 반도체 사이클의 길이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보통 한 6, 7년짜리가 들어오고요. 물론 중간에 뭐 6개월, 1년 쉴 때가 있습니다만 기속적으로 상승을 빠르게 하고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빠르게 증시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고 또 우리나라를 보시면은 뭐 당연히 삼성전자가 전전날 그리고 어제는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반도체를 제외하고 AI 사이클은 없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면서 전체적인 숫자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이 생태계가 정말 어떻게 될지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엔비디아 시대라고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빼고는 AI 시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가운데서 엔비디아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은 좋게 나온단 말이죠. 미국 기업들로 보시면 뭐 SMCI라는 종목이 있었고 또 한국으로 보면 당연히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또 젠슨 황이 뭐 어프로브드라고 이렇게 사인을 해줬다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한테. 그래서 삼성전자도 앞으로 이제 실적이 연결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좀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면 정말 뭐 대단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제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을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계속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텔에도 지금 뭐 원화로 계산하면은 134조 원.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만큼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돼서의 지원이 일어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있어서 계속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포함이 돼야 되고 우리도 계속해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 가운데서 잘 하고 있지 않나. 특히 HBM 쪽은 뭐 어디를 봐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기대치를 높여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좀 숫자로 좀 해석을 해드리면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뭐 한 1, 20% 오르고 끝날 장이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번 반도체 사이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년 반 동안에 150% 올랐지만 95년부터 2000년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00% 올랐습니다. 예. 네. 6년에 거쳐서. 그래서 그걸 생각하신다면은 아직까지 이제 이 사이클은 뭐 중간도 아니고요. 뭐 한 시작에서 중간 사이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서 시장을 들여다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미 1년 반 동안에 크게 올랐는데 여기서 고점이 아니냐. 자, 그런 분석을 좀 잠식시켜줬습니다. 예, 이제 시작에서 중간 그 어디쯤 물어봤을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10% 정도 오른 것에 만족하겠느냐?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생태계를 잘 봐야 되겠네요. 이게 얼마나 올랐냐기보다 지금 구조 돌아가는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기대치를 좀 높여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그 부분 잠시 후에 그러면 좀 더 전략을 들어보겠고요. 왜냐면 이미 파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미 네. 이제 수익을 냈고 그럼 다시 사야 되냐. 이제 이 부분 네,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네. 엊그저께 삼성이 오르면서 SK하이닉스가 상당히 많이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를 빼고는 엔비디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는 계속해서 좀 모아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경기 잠깐 살펴보고 잠시 후에 좀 전략 들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페덱스 실적 좀 나온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경기계의 이제 풍향계라고 불리기 때문에 페덱스 실적과 함께 앞으로의 좀 올해의 경기 전망 좀 살펴본다면요. 네. 자, 이 경기를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역시나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숫자가 다 좋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매출 숫자가 217억 달러가 나왔고요. 또 주당 순이익은 3.86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매출은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그만큼 경기가 아주 핫하냐, 굉장히 세냐 그렇게까지는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6억 달러 정도 지금 시간외에서 페덱스가 12.55% 오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기업이든 간에 얼마나 주주 환원을 잘하고 있고 경기의 어떤 회복 속도는 안정적인 모습이지 뭐 엄청나게 화랑이다 이렇게까지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 부분에 있어서 임금 상승률 한 4%대에 연간 단위로 한 2, 3% 정도의 성장률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앞으로의 미래도 미 연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GDP 성장률이 올해도 2%, 내년에도 2%, 내후년에도 2%. 예,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장이지 엄청나게 뭐 급격하게 다시 재상승을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것이고 또 여기서 이 AI 사이클이 중요한 이유가 그 선택과 집중을 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업종이 생산성을 높여주냐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페덱스 숫자를 보고 있으면 안정적인 경기지 뭐 어떤 화랑 경기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페덱스의 실적을 보면 지금 경기 전망이 뭐 올해 내년 내후년 뭐 급격하게 좋아진다 이것보다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는데 그 안에 AI 반도체가 있습니다. 제 HBM 경쟁력 우리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분명 찬물을 끼얹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UBS가 빅테크의 상승 랠리는 미래 강세장을 앞당겨 쓴 조삼모사라고 언급을 했고요. 빅테크 기업에 찬물을 붓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애플은 정말 미국 정부에서도 매를 맞고 EU에서도 디지털 시장법 위반 조사 예정이라면서 또 매를 받고 애플의 주가를 보면 참 우울하기도 한데 엔비디아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해서 또 엔비디아를 보면은 또 좋은 현상이고 어느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그렇죠. 자, 우선은 그 M7을 보면은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도 좀 어떤 종목을 고르냐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빅7의 PER이 한 28배 정도 되거든요. S&P 500이 한 21배입니다. 그럼 그 차이가 아주 뭐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비싸게 보이죠? 중요한 부분은 전체로 봤었을 때 이익 증가율을 계산을 하시면은 지금 현재 그 S&P 500의 이익 증가율이 올해 어떻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냐면은 2024년 보시면 11% 정도 되고 있어요. 근데 빅7을 계산하시면은 저거의 2배 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의 차이가 겨우 1.5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익 증가율의 차이는 2배 반이다. 그러면은 여전히 빅7의 매력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비가 엇갈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대형 저희가 기술주 12개를 들여다보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매력도가 높은 기업들 쭉 위에서 1위부터 7위를 보시면은 어떤 기업이 올라옵니까?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테슬라, 인텔. 어쨌든 테슬라를 제외하면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뭐죠? 반도체. 네. 네. 그러니 빅테크도 반도체 위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테슬라는 또 전기차인데 에어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매력도가 좀 다시 부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최근에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주식 시장에 대한 점검을 해보면 상당히 매력도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자금이 계속 테크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다음 전략들까지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과 저희 프로그램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